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3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부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1, 2부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흐름상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자산 시장 버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이제 2008년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제 대형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2008년을 대하는 이제 정부의 선택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 손실을 모두 떠안고 부채를 탕감을 해줌으로써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뱅킹 시스템은 이미 처참하게 파괴된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한 행동은 이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debasement of currency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손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자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자산가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이제 노동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는 자산 시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작용들을, 그리고 거기서 생긴 손실을 모두가 함께 떠안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손실을 떠안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선택, 그리고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인데요. 양적 완화는 뭐 어떤 파이낸셜 미디어나 뉴스 이런 데서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양적 완화가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보통 돈을 찍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달러 지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뱅크 리저브라는 아주 특수한 코인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게임 머니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행끼리 통용되는 이 화폐 일종인데, 이 뱅크 리저브를 이제 찍어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실물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모두 흘러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산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양적 완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실물 인플레이션,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을 산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건 통화시장, 자산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유동성 공급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연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지금 지난 15년 코로나 이전까지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 양적 완화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틀린 거고요. 어쨌든 이 양적 완화의 수혜는 이제 자산 시장 100%였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M2 통화량이라는 것과 이제 주식 S&P 500의 차트를 같이 보는 건데요. 지난 15년, 16년 정도의 자산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이제 부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이제 수치화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S&P 500이랑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 상승이라는 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로는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뭐 예를 들면 15, 16년 동안 지금까지 해서 주식 시장이 2008년 이상으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을 달리고 있고, 뭐 S&P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상승이 찐 상승이 아니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간 그런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산 가격이 올랐냐? 그게 아니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M2 통화량과 보다 이제 조금 더 넓은 포괄적인 유동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M3 통화량인데, 이 M3에는 이제 M2와 거기에 이제 대형 은행들의 아주 큰 정기 예금, 그리고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는 미국의 채권 같은 데 이제 투자 많이 하는 이런 금융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M2에는 이게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뉴스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지난해에 M2 통화량이 뭐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연준이 양적 축소를 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뭐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M2는 이제 주식과 채권 그리고 이제 예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제 이 머니마켓 펀드로 돈이 흘러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흘러 들어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보유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 회피 차원에서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 많이 이동을 한 건데요. 어쨌든 M2에는 이게 잡히지 않지만 M3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M3가 이제 실제의 돈 풀린 거를 전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S&P 500 가격을 봤을 때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다소 좀 충격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이제 닷컴 버블 피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008년 피크,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이제 폭락 이후에 다시 쭉 회복해서 지금 현재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까지 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닷컴 버블 2000년보다 훨씬 낮죠. 명목적으로 봤을 때, 숫자만 봤을 때는 지수 가격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유동성 그리고 실제 풀린 돈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때보다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고요. 2008년이랑 비교를 해도 겨우겨우 이제 15년이 지나서 그 회복을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이 실질 수익률이 22년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뱅킹 시스템 안에 있는 지역은행, 그리고 뭐 대형은행 다 포함해서 이런 은행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자산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미국 국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 가격 상승, 자산 가격 상승, 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펌핑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혹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중국이 WTO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실물 경기에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제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강점으로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실물 가격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혹은 이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강한 공급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뜯어다 보면 실제 이제 성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부의 이제 트릭으로 인한 착시 현상에 가깝다라고 이제 결론을 나게 됩니다. 2008년 이후에 사실상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그걸 느끼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2008년과 같은 상황은 우선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008년이라는 어떤 대형 위기를 대하는 각국 정부의 그런 솔루션이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수준의 대형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금융위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모든 금융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보를 걸어두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게 시장이 유지가 되는데 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내가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걸었던 담보의 가치가 순식간에 하락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채무를 제때 롤러볼을 못하면서 이제 파산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시장이 엄청난 패닉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섹터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겠지만 전체 경기로 봤을 때는 패닉으로 뭐 1929년 그런 대공황 같은 상황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식의 큰 위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그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이제 담보의 가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금융 거래가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파산에 이어지는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돈을 찍어내서 이 담보 가치를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2008년과 같은 위기는 오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고 이제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흡수를 해서 자기네 이제 대차 대조표에 이제 박아 버리는 거죠. 자기네 이제 채무로 만드는 거고 그 채무는 국민 모두가 부담을 하는 이런 아주 불공평한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심각도를 봤을 때는 2008년과 같은 그런 대형 위기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치만 이제 이런 추세는 계속 된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2008년 같은 거는 이제 지진으로 계산을 하면 진도 한 10.0 대신에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뭐 6.0에서 7.0짜리 이것도 굉장히 센 지진이긴 합니다만은 10에 비하면 약한 거죠. 근데 이런 여진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대신 그 기간은 짧아지고 그런 형태로 추세가 이제 이어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빚과 그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한 경기 부양 역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국의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인구와 생산성 그리고 빚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가 지금 지난 40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누적이 되면서 발생을 한 거고 단기간에 이거를 돌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 추계 같은 걸 보면 이제 몇 명이 애를 낳았고 그 애가 이제 자라면서 그게 다 잡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근데 생산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경기 성장률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빚으로서 이거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S&P 500 같은 자산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금, 이런 전체적인 자산 시장 상승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찐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이은 착시 현상, 정부의 트릭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는 이제 기술주 그리고 이제 크립토가 있는데요. 이 두 섹터만이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그다음에 이제 S&P 500 중에 이제 기술주, 크립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해서 보면 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물론 리스크가 더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산 하락을 뛰어넘는 정말로 실질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이제 기술주와 크립토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인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민으로
대충 떼올 수는 있겠지만 이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선택이죠. 그리고 전 세계 추세가 이제 반이민 정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탈세계화 그다음에 반이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섣불리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속에서 인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인제 생산성 밖에는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 뭐 AI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고 정부도 계속해서 이쪽을 밀어 주려고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립토를 뭐 정부가 때려 부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제가 크립토 영상 다른 영상을 찍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득권의 이익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신흥 플레이어들이 다 먹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정부가 한번 손을 봐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최근에 블랙락 같은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그래서 인제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게 여지를 좀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정부나 민간이나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히 인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신기술만이 자산 가치 하락을 뛰어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증명이 돼 왔던 거죠. 정부는 계속해서 빚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신기술에 계속해서 베팅을 해야 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버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인제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인제 자산 시장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착시 현상에 가깝고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내 자산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블록체인, AI, 클린 에너지 이런 신기술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제 좀 주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